제 이름은 이정숙, 올해 71살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참 복이 많다고들 했습니다. 번듯한 아들, 토끼 같은 손주, 싹싹한 며느리까지. 남들 눈에는 부족할 것 없는 노년처럼 보였겠지요. 하지만 화려한 비단 이불 아래 개미떼가 속을 파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건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건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재단에 스스로를 제물로 바쳐온 한 늙은 여인이 제 남은 인생을 되찾기 위해 벌인 마지막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이 40평짜리 널찍한 아파트에서 제게 허락된 공간은 해가 들지 않는 북향의 작은 창고 방이 전부였습니다. 3년 전 제가 평생 살아온 작은 연립주택을 처분해 아들네 아파트 잔금을 치러주며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늙으면 아들 내외가 잘 모시겠다는 꿀 같은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독이 든 사과였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어젯밤 며느리 윤서아가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며 어질러 놓은 식탁이 저를 반겼습니다. 비싼 치즈 조각과 과일 껍질이 널브러져 있었고 와인 잔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한숨을 삼키며 식탁을 치우고 아들 강민준과 손주 녀석이 아침에 먹을 황태 해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맞벌이를 한다는 핑계로 며느리는 결혼 생활 10년 내내 아침밥 한 번 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무슨 비린내예요? 속 안 좋게. 고급 실크 잠옷 차림의 며느리가 머리를 극적이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막 38이 된 며느리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어제 회식이라고 늦게 들어왔길래 속 풀라고. 제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식탁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 됐어요. 민준 씨는 아침 안 먹고 바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제 친구들 집으로 오기로 한 거 아시죠? 갈비찜이랑 잡채, 해물파전 좀 넉넉하게 해놓으세요. 아, 그리고 과일도 좀 예쁘게 깎아 놓으시고요. 손님상인데 초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알겠다. 대답하는 제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하녀에게 명령하듯 말을 툭툭 내뱉고는 다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끓고 있던 황태국 냄비 속보다 더 뜨거운 것이 속에서 부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손주를 보내고 며느리의 손님 맞이를 위해 아침부터 시장을 보고 온종일 부엌에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한 채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며느리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하나씩 옆에 낀 여자들은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제가 차려낸 음식을 맛보며 호호거렸습니다. 어머, 서아야. 너희 어머님은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다. 식당 차려도 되겠어. 그러게 말이야.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시어머니 덕을 보고 살아. 넌 정말 복 받은 줄 알아. 친구들의 칭찬에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복은 무슨. 우리 어머님도 다 당신 좋자고 하시는 거지. 여기서 우리랑 같이 편하게 사시는 건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부엌 구석에서 과일을 깎던 손을 멈췄습니다. 제가 좋자고요? 평생 살아온 내 집을 팔아 아들네 집 사주고 매달 나오는 쥐꼬리만 한 연금마저 며느리에게 생활비로 뺏기다시피 하며 하루 세 끼 밥하고 청소하고 손주 돌보는 이 삶이 정녕 나 좋자고 하는 일이라는 말인가.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야 저는 제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으로 먹은 찬밥 덩어리가 목에 걸린 듯 답답했습니다. 창고를 개조한 제 방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서랍장이 전부였습니다. 서랍장을 열어 제 유일한 재산 목록인 낡은 통장 몇 개를 꺼내 보았습니다. 남편 죽고 시장에서 채소 장사하며 억척같이 모아 아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나니 이제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통장은 왜 또 꺼내놓고 계세요? 혹시 저희 몰래 돈 숨겨놓은 거 있으세요? 날카로운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훑는 며느리 앞에서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다. 그냥 옛날 생각나서 한번 꺼내봤다. 옛날 생각은 무슨. 이제 그런 돈 다 저희한테 보태주셔서 없잖아요. 그나저나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요양원. 그 세 글자가 제 귀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요양원은 왜? 우리 준서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이제 슬슬 공부방 만들어줘야죠. 이 집에서 방이 여기밖에 더 남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연세 드시는데 저희가 일일이 신경 써드리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는 게 훨씬 나아요. 저희가 다 알아봤는데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에 괜찮은 곳이 있더라고요. 공기 좋고 물 좋은 곳.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결국 저를 집에서 내쫓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가정에서 저는 이제 쓸모없어진 짐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처절한 배신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매일같이 요양원 홍보 책자를 제 눈앞에 들이밀었고 아들 민준이는 제 눈치를 보며 어머니, 서아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라며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제 유일한 친구인 혜진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며 수십 년을 동고동락한 저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혜진이는 수척해진 제 얼굴을 보더니 대뜸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수가, 너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픈 거야? 며느리는 너한테 밥도 안 주니? 혜진이의 말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혜진이를 붙잡고 그동안의 서름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혜진이는 이내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했습니다. 미친 것들 아니야? 제 어미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정수가 너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이건 아니야. 내가 뭘 어떻게. 돈도 없고 기력도 없는데. 이제 와서 아들 내외랑 등지고 나가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누가 돈이 없대. 너 잊었어? 20년도 더 전에 내 남편 살아있을 때 말이야. 내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몰래 쥐어주신 금반지 팔아서 강화도에 땅 한 떼기 사둔 거. 그때 나한테 자랑했잖아. 남편 몰래 산 내 첫 재산이라고. 혜진이의 말에 저는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개발은커녕 길도 제대로 나지 않은 시골의 작은 밭이었습니다. 남편은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타박했지만 저는 언젠가 노후에 작은 집이라도 짓고 살면 좋겠다는 막연한 꿈을 꾸며 그 땅 문서를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존재를 완전히 잊고 살았던 겁니다. 그 땅 아직도 내 명의로 되어 있을 거야. 한번 알아봐. 지금쯤이면 어떻게 됐을지 누가 알아? 혜진이의 말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제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와 아들 몰래 장롱 가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낡은 혼수 이불 아래 손때 묻은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누렇게 변색된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토지대장 등본. 그 위에는 제 이름 이정숙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며느리에게 병원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혜진이와 함께 곧장 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류를 떼어 확인하고 혜진이 아들이 운영하는 부동산에 찾아가 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컴퓨터로 무언가를 두드리던 혜진이 아들은 이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땅 대박이에요. 몇 년 전에 바로 옆으로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 부지로 편입됐어요. 지금 당장 나라에 수용 보상금만 신청해도 최소 10억은 받으실 수 있어요. 10억?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라 생각했던 거대한 돈이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혜진이가 저를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자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잊고 있던 제 인생, 무시당했던 제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이 억울하게 쫓겨날, 위기에 처한 저를 가엾게 여겨 보내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저를 하녀처럼 부리고 제 모든 것을 빼앗고 이제는 헌신짝처럼 내버리려 했던 아들 내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똑똑히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혜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이건 하늘이 내게 주신 기회야. 절대로 아들 녀석한테 먼저 말하면 안 돼. 우리가 먼저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한다. 혜진이의 도움으로 저는 유능한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아들 내외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파트 구매 자금을 대준 내역, 매달 연금을 송금한 기록, 그리고 그들이 저를 부양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더 순종적인 노인처럼 행동했습니다. 며느리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면 내 뜻이 그렇다면 따라야지. 다 너희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라며 힘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내가 너희 앞길에 짐이 되면 안 되지. 라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제 연기에 아들 내외는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저를 하루빨리 요양원으로 보내고 제 방을 아들 공부방으로 꾸밀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심 속에서 저는 차곡차곡 증거를 모았습니다. 혜진이가 선물해준 작은 녹음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입소 계약금은 저희가 먼저 낼 테니 이번 달 연금 나오면 바로 저한테 주셔야 해요. 아시죠? 어머니 방 빼면 거기에 준서 책상이랑 책장 드려야겠다. 인테리어 비용도 꽤 들겠네.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이 정도는 해주시고 가셔야지. 며느리가 무심코 내뱉는 모든 말들은 제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들에게는 일부러 전화를 걸어 민준아, 엄마 정말 요양원 가야 하니? 엄마는 너랑 같이 살고 싶은데라며 애원했고 아들의 어쩔 수 없잖아요, 엄마. 서아 성격 아시면서 그냥 좋게 생각하세요. 라는 무책임한 대답 또한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보상금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아들 내외에게 주었던 아파트 구매, 자금에 대한 증여 계약 해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증여는 부양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있으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의 설명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날 저는 혜진이와 함께 제가 살았던 동네의 작은 복덕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의 일부로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아담한 빌라를 제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은 며느리가 정한 요양원 입소일 바로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마지막 만찬이라며 거실에 저를 앉혀놓고 요양원 입소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저희가 알아본 곳 중에 제일 시설이 괜찮은 곳이에요.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며느리는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 말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저는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품 안에서 녹음기와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도장을 찍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봐야 할 게 있다. 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는 지난 몇 달간 그들이 제게 퍼부었던 비수 같은 말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연금 나오면 바로 저한테 주셔야 해요. 어머니 방 빼면 인테리어 해야지. 그냥 좋게 생각하세요. 자신들의 목소리가 나오자 아들 내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언제 이런 걸 다. 며느리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끄고 서류 뭉치를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건 너희 집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아파트값 4억 원, 그리고 지난 3년간 내가 붙여준 생활비 총액, 거기에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전부 돌려달라는 소송이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돈은 어머니가 저희 좋다고 주신 거잖아요. 증여라고요. 며느리가 세댄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증여였지. 나를 부양하겠다는 조건을 건 부담부 증여. 그런데 너희는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하지 않았니? 그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야. 그리고 여기 내가 너희에게 돈을 보낸 모든 기록과 너희가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는 증거가 전부 다 있단다. 저는 이어서 다른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놓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참고하렴. 내가 30년 전에 사두었던 강화도 땅이 이번에 신도시 개발 부지로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 내역서다. 너희가 평생 벌어도 못 만져볼 돈이니 구경이나 해보라고. 서류에 찍힌 12억이라는 숫자를 본 며느리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떻게 되긴. 하늘이 아직 이 늙은 어미를 버리지 않으신 게지. 너희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소송으로 가서 온 동네에 망신당하고 가진 돈 전부 다 토해낼래? 아니면 내가 이 집을 담보로 4억 원을 회수하고 너희는 월세방으로 나가는 것에 조용히 합의할래? 며느리는 분노와 탐욕으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그들은 완벽한 패배자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잘못했다고 빌었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깨져버린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 집에서 제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밟는 바깥 공기는 눈물겹도록 상쾌했습니다. 제가 새로 계약한 작은 빌라에는 혜진이가 미리 와서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고생 많았다. 이제 다 끝났어. 혜진이가 차려준 따끈한 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는 순간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남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이 이렇게 눈물나게 고마운 것인 줄 지난 수십 년간 잊고 살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결국 그 아파트를 팔아 제게 돈을 갚고 작은 빌라 월세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더 이상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문자가 왔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을 때,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이정숙이라는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는 햇살을 받으며 일어나고 점심에는 친구 혜진이와 동네 노인복지관에 나가 노래 교실도 다니고 저녁에는 제가 먹고 싶은 따뜻한 밥을 차려 먹습니다. 남들은 제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저는 이겨야 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 희생이 당연한 권리가 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